민수야, 아빠 병원비가 조금 모자라서 한 달에 30만 원만 도와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처가에 용돈 안 드려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정 필요하시면 주택연금 받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68입니다.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파트 계단도 닦고 남의 집 청소도 다녔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 박영태는 70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일을 못한 지 벌써 몇 해째입니다. 무릎 관절도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들어합니다. 우리 부부는 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병원비가 나갈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아들 박민수는 38입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녔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좋은 차를 몰고 좋은 동네에 삽니다. 며느리 이서연은 35입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고 말투도 옷차림도 저와는 다릅니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세상 사람 같을 뿐입니다. 손주 하윤이는 5살인데 태어났을 때 한 번 보고 그 후로는 만나본 적이 없네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예쁘더군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아니, 애초에 잘못이란 게 있긴 한 건지요.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민수를 칭찬했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남편도 몸이 성한 동안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민수 학비로 나갔고 또 일해서 모으고 또 나가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민수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저와 남편은 밤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괜찮겠구나.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대학 졸업 후 민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연봉은 제가 평생 벌어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수는 저희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통장에 모아뒀습니다. 언젠가 민수에게 돌려주려고요. 그러다 민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말투도 옷차림도 저와는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서 서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반갑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왜인지 어색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저는 더 위축됐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서연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뒤 민수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신혼집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민수와 서연은 강남 쪽에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서연 부모님이 원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총 7억 5천 정도 하는데요. 제가 대출 1억 받고요. 서연이 부모님이 5억 가까이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혹시 2억 정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억이라니.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이 그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지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억이면 우리 가진 돈 다 털어야 하는데 저는 통장을 다 꺼내봤습니다. 민수가 준 용돈을 모아둔 통장, 제가 일하며 모은 돈, 남편 퇴직금 잔액, 다 합치니 2억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민수 결혼인데 해줘야지. 그럼 우리야 어떻게든 살지. 민수는 하나밖에 없잖아. 저희는 2억을 민수에게 보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수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 미안한데요. 왜? 집 마련하느라 제 돈이 다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을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호텔에서 하기로 했는데 총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서연이 부모님이 2천만 원 내신다고 하셨고 엄마 아빠가 3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3천만 원.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미 2억을 보냈는데 남은 3천만 원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결혼식인데 제가 지금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또 상의했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까지 쓰면 우리 손에 남는 게 500만 원밖에 없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라는데 보태줘야지. 저는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민수에게 총 2억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많았고 음식도 좋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쪽 하객들은 옷차림부터 달랐습니다. 비싼 정장, 명품 핸드백. 저는 제 옷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저희 집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좋은 곳에서 사니 다행이다. 서연이 부모님이 5억 가까이 도와주셨다니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우리는 고작 2억 3천밖에 못 해줬는데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민수의 전화가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회사 일도 있고 새 가정 꾸리느라 정신없겠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2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러다 석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명절에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처가댁 먼저 가야 해서요. 시간 되면 저녁 때 들를게요. 하지만 저녁이 돼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이미 집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고, 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면 민수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고 운이 좋게도 사업이 잘 됐습니다. 민수는 이제 정말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비를 댔고 병원비가 나갈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은 금방 바닥났고 이제는 연금만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진 건 65살 무렵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졌고 무릎 관절도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을 다녀야 했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손목에 통증이 왔고 걸레를 짤 때마다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청소 일을 계속하기엔 무리였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수입이 끊기니 생활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랐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병원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때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손주라니.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름은 박하윤이에요. 예쁘죠? 그래. 예쁜 이름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도 이제 아빠가 됐구나.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마나? 한 석 달 정도요. 제가 복직해야 해서요. 어린이집은 아직 이르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허리랑 손목이 안 좋아서 아기를 오래 안고 있기가 힘들구나.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전화는 더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뜸했습니다. 명절 인사도 간단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서연이 서운해했다는 걸, 민수도 실망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몸이 힘들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는 건 60이 넘은 몸으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안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결혼시킬 때 2억 3천을 다 쏟아부었지만 그것도 부족했고 이젠 손주 하나 돌봐줄 힘도 없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 영태의 허리가 더 나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음소리가 났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으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15만 원씩 하는 주사였습니다. 한 달에 2번은 맞아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우리 연금에서 그 돈을 빼면 뭐가 남을까? 영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안 맞아도 돼. 그냥 참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아프면 치료해야지. 괜찮아. 이 정도는.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 달 연금이 들어와야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병원비 30만 원을 빼면 120만 원, 관리비가 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7만 원, 식비로 50만 원은 써야 하는데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앉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들어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3번, 4번, 5번.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회의 중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다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허리가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염치 없지만 남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저기 미안한데. 네. 아빠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비가 좀 드는데. 말을 꺼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만 도와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저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희도 처가에 용돈 안 드려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드릴 수 없어요.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형평성,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야, 그게 아니라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실비보험 있으시죠? 그건 다 커버가 안 되더라. 주사값은? 엄마, 죄송한데요. 저도 사업하면서 여유가 없어요.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월세 내고 저희 애 키우고 솔직히 빠듯해요. 민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좋은 차를 샀고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요즘은 다들 자기 앞가림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제 가정 지켜야 하고 엄마 아빠도 알아서 하셔야죠. 알아서 하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가까스로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한테 30만 원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니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는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됐어. 저는 남편이 묻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야지 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방안이 쓸데없이 넓어 보이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조용히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위로하려는 건지 미안한 건지 그 사람도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숨만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목이 조금 뜨거워졌지만 울음은 이상하게도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냥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사람을 더 구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68살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정수나 우리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 그러면 시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라도 알아봐. 동료는 현실을 말해줬지만 제 마음은 괜히 더 무거워졌습니다. 구청에도 노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언제 차례가 올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고 쉴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동네 슈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편의점, 식당에도 가봤지만 다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는 젊은 사람들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아빠 병원비 건인데. 엄마,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어렵다고요. 아니, 들어봐. 지난주에 아빠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 응급실 가셨어요? 아니,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었어. 그럼 괜찮으신 거네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돈 필요하시면 주택연금 받으세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그거면 두 분 사시는 데는 충분하실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받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나중엔 이 집이 은행 거가 되는 거고 저희가 죽고 나면 민수는 이 집을 물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좋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 따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수는 정말로 저희를 도울 생각이 없는 걸까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물을 떠다 줬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뭐래? 주택연금 받으래.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 당신은 그게 괜찮아? 뭐가? 우리 집을 은행에 넘기는 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필요해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키고 있어봤자. 남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수를 키우면서 수없이 이 달을 봤습니다. 새벽 일찍 일하러 나갈 때도 밤늦게 일 끝나고 돌아올 때도 저 달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민수가 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이제 민수는 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 영태의 허리가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음소리가 났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으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15만 원씩 하는 주사였습니다. 한 달에 2번은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우리 연금에서 그 돈을 빼면 뭐가 남을까? 영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맞아도 돼. 그냥 참을 수 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걸. 많은 고민 끝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의 번호를 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절의 말을 들을까 겁이 났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3번, 4번, 5번.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었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다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허리가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민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제 회의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붙잡고 차근히 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저번에 말했던 건데. 아직도 그 얘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저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가에 용돈 안 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도 드릴 수 없어요. 민수야, 아빠가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셔.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민수는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사값은 다 커버가 안 된다고 말하려다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사업이란 게 항상 잘 될 수가 없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요즘은 다들 자기 앞가림은 하면서 살아요. 저도 제 가정 지켜야 하니 엄마 아빠도 어느 정도는 알아서 해주세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알았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거절이었어요.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기대하자. 민수는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데 그제야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더군요. 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민수 전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짐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줬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주택연금을 받아야 할까? 이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할까? 결국 저는 은행으로 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저희 집 시세와 나이를 물었고 곧바로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나오시네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90만 원 생각보다 적었어요. 100만 원 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신청하시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서류 준비하시고 집 감정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우유하고 계란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이런 장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현관, 신발장도 오래됐고 벽지도 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민수가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 방에서 공부했고, 저 거실에서 뛰어놀았고, 저 부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집을 은행에 넘긴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까 아니면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갈까? 여보, 시골로 이사 가는 거 어때? 아직 부모님 집 비어 있잖아. 조금만 손보면 우리가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럼 아직 비어 있어. 형님한테 얘기하면 충분히 살라고 하실 거야. 이 집 팔고 그 돈으로 집 보수를 하면 당신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럼 지금보단 좀 여유롭게 지낼 텐데 문제는 당신 병원이 시골집에서 멀잖아. 병원 가기는 쉽지 않을 거야. 병원은 동네 병원도 약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난 너무 걱정하지 마. 아직은 버스도 탈 수 있고 택시 부르면 돼. 남편은 제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 영태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나중엔 걷지도 못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보험 처리하고 나면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참고 살겠다고.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중에 못 걷게 되면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이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걸을 수 있다는데 수술비가 300만 원 정도 든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주택연금은 왜 아직도 안 받으세요?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아빠가 정말 아파하셔. 민수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몇 번을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한 번 거칠게 몰아쉰 뒤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연금 받으시라고요. 집값도 올랐고 그거면 한 달 생활비 충분해요. 왜 아직도 안 하세요?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낡은 집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문제는 부모님이 해결하셔야죠. 저한테 이런 전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힘들다고요. 민수가 낡은 아파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집은 내가 자란 곳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민수야, 이 집은 내가 자란 곳이. 엄마, 제발 그런 감상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주택연금 받으세요. 그게 엄마 아빠한테도 좋고 제발 자기한테 자꾸 손 벌리지 말라고요. 손을 벌린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할 말 있다고. 하윤이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부탁드렸다고. 석 달만 봐달라고. 근데 엄마가 거절하셨다고. 저는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프고 다 안다고. 근데 그때 자기네들도 힘들었다고. 육아 도우미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엄마 아빠 일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도 제 가정 지켜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는 스스로 사셔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조금 숨을 고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신 그 돈, 엄마 아빠 전 재산이었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없는 돈 억지로 내주고 이제 와서 생활비 없다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제야 겨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서. 행복하길 바라셨으면 이제라도 주택연금 받아서 편하게 사세요.
그게 저한테도 마음 편한 거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에 또 돈 얘기하시면 자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 벌리지 마세요. 낡은 아파트 필요 없어요. 알아서 사세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누구야? 민수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죠. 민수가 뭐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같은 소리지 뭐. 주택연금 빨리 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각자 알아서 하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파도 혼자 사귀고 외로워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자기가 건강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남편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수술은 다음에 하자. 일단 진통제로 버티면 돼. 남편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안 돼, 나중을 생각해. 못 걷게 되면 어떡할 거야?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을 벌린다. 낡은 아파트 알아서 살아라.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민수 결혼시킬 때 전 재산을 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손주를 못 봐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아들에게 기대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옆에서 남편이 자다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허리가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민수에게 기대지 않기로, 부탁하지 않기로, 연락하지 않기로, 우리 힘으로 살기로요. 아침이 밝아오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민수한테 기대하지 말자.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제 통화하면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우리까지 책임지기 부담스러운가 봐. 회사도 가정도 지켜야 하잖아. 남편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로 갈까?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시골로? 당신 고향으로 우리 거기 가서 조용히 살자. 여기 있으면 자꾸 민수 생각나서 힘든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시골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한 뒤 저희는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형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향 집이 비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형님은 언제든 오라고 하셨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살만하다고,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사 날짜를 한 달 뒤로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살림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집은 일단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았고 천천히 팔기로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수 어렸을 때 쓰던 책가방, 상장, 일기장.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셨다고 썼더군요.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나는 엄마가 제일 좋다고. 저는 그대로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상자에 넣어서 창고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삿짐을 싸면서 저는 민수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죠. 시골로 간다고 연락처가 바뀐다고.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연락도 안 하는데 알려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민수한테 말할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잘 모르겠어. 그럼 말하지 말자. 굳이 알릴 필요 없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소원해졌어도 이사 간다는 건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닐까?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썼습니다. 우리 시골로 이사 간다고. 한 달 뒤에 건강 잘 챙기라고. 1시간쯤 지나서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괜찮은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민수한테 말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조심히 가래.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뭐. 이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살림을 정리하고 집을 청소하고 하나씩 챙겼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지만 정작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두어 채, 그릇 몇 개, 작은 가전제품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이삿날이 다가오자 짐을 실었어요. 두 사람 물건이다 보니 많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빈 거실, 빈 방, 빈 부엌.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민수가 자란 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 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자. 저는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돌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창 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시골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창 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차도 줄어들었고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한적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차도 별로 없었죠. 참 조용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미리 청소를 해놓으셨나 봐요. 마당에는 풀이 자라 있었고 뒤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고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부엌에 그릇을 놓고 방에 이불을 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얼추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는 거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앞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예뻤습니다.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노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잘도 자더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습니다. 문득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잘 자고 있을까? 저희가 이사 간 걸 알고는 있을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텃밭에는 풀이 잔뜩 자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거 다 뽑아야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씩 하자. 그날부터 저희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풀이며 잡초를 뽑고 흙을 다지고 상추와 고추, 토마토 같은 간단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조금씩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을 손보고 밥 먹고 쉬고 그렇게 조용한 하루가 흘렀습니다. 민수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잠시라도 생각을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 응.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남편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다음 날부터 저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남편의 허리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는데 시골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아프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도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텃밭의 작물들은 거의 다 걷었고 이제 땅을 정리할 시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매일 조금씩 일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우리 속도대로 살았습니다.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민수 생각 안 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긴 하지. 근데 이제 괜찮아.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민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이 길어졌고 저녁 약속까지 있었어서 피곤한 하루였죠. 집에 들어서니 아내 서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이미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늦었네. 저녁 먹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밖에서 먹었어.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띠링, 서연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그 화면을 봤습니다. 월 50만 원 자동이체 완료. 수치 엄마. 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월 50만 원 자동이체 엄마. 엄마면 장모님인가? 민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15일에 50만 원씩 최근 1년간 꾸준히 이체됐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수가 자기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여보 처가에 돈 보내고 있었어? 서연이 잠시 멈칫하다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응, 내 부모니까. 내가 드린 거야. 민수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응. 왜?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말해야 해? 내 돈인데. 민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당연히 처가에도 안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당신이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 나는 나대로 드린 거야. 서연은 짧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신 부모는 당신이 알아서 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도 처가에 안 드립니다.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알아서 사세요. 손 벌리지 마세요.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이 묻더군요. 여보, 왜 그래? 그냥 보내면 되잖아.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짧은 한숨만 내쉬었죠. 머릿속에는 방금 전 통화가 끊임없이 되살아났습니다. 전 재산을 내주고도 말 한마디 안 하던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에 허덕이면서도 저를 걱정해주던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했던 말은 전 재산을 왜 다 주셨어요? 그렇게 주고 지금 와서 돈 없다 하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서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민수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30만 원만. 아빠 약값이 좀 부담이 돼서. 그 부탁을 자신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형평성 얘기를 하고 처가에도 안 드린다고 말했던 자신. 그런데 정작 서연은 매달 꾸준히 부모님께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머릿속이 조용히 천천히 뒤틀렸습니다. 엄마한테 나는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던 걸까? 민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제발. 민수는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전화를 걸었을지 상상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아들한테 돈을 부탁한다는 건 얼마나 절박했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민수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어 엄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또 받지 않으셨어요. 며칠 동안 민수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는 엄마로 인해 불안해졌습니다. 엄마가 화가 많이 났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일주일쯤 지나서 민수는 회사 일을 핑계로 일찍 퇴근해 엄마가 사시던 아파트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집 사시던 분들 어디 가셨냐고.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거기요? 2달 전에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요? 시골로 간다고 하시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민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엄마가 문자로 이사 간다고 했던 게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조심히 가라고 답장을 보낸 것도 있었어요. 그게 2달 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떠나버렸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멍하니 운전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받았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저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짧고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저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심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도 이제 알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민수야. 엄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우린 조용히 여기서 살 거야. 너희 생활 방해 안 할게. 엄마, 그게 아니라. 이만 전화 끊는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와 누구한테 전화하냐고,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 어머님? 왜? 사과하려고. 서연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사과? 왜? 민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당신 장모님께 돈 보내고 있었잖아. 한 달에 50만 원씩.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야? 내 돈에서 드린 건데 내가 우리 엄마 용돈 주는 것도 당신 눈치 봐가면서 줘야 해? 내가 드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 결국 그 돈 우리 하윤이한테 다 쓰고 계셔. 적금도 들고 하윤이 간식도 사주시고 본인을 위해 쓰시는 건 하나도 없어.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처가에도 안 드린다고 말하면서 엄마 부탁은 거절했어. 서연은 한숨을 쉬며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나는 내 부모 챙기면 되는 거고 당신은 당신 부모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당신이 시댁 얘기를 잘 안 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생활비 정도는 얼마든지 당신이 보내줄 수 있잖아. 그걸 가지고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알고 보면 당신 가족들한테 매정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우리한테 신경 끄고 살아라. 우린 조용히 시골 가서 살 거다. 너희 생활 방해 안 할게. 민수는 이불을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가지 않고 휴가를 냈습니다.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고향이 어디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렸을 때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4시간을 달려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고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우고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큰아버지 집이 어디였더라? 기억을 더듬어 집을 찾아갔어요.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박영태 씨 댁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박영태요? 아, 서울서 온 그 양반? 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서울서 온 분 맞습니다. 민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노란 대문집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민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란 대문 앞에 서자 예전 기억이 살짝씩 나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여기서 뛰어놀았던 기억도 났습니다. 민수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지나서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민수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여길? 엄마, 왜 왔니? 차갑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엄마의 모습은 머리가 더 하얘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돌아서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지만 민수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고 부엌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해 보였어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청소한 흔적이 보였죠.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수니? 민수가 왔어? 하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아버지를 보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마르셨고 걸음걸이가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앉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 부탁하셨을 때 처가에도 안 드리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너무 차갑게 거절했던 것 죄송해요. 아버지가 엄마를 쳐다봤어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니까요. 엄마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서연이가 장모님한테 돈을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한테 전화하셨었는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왔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하러 왔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모두 제가 다 드릴게요. 이제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민수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필요 없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괜찮아. 여기서 조용히 사는 게 좋고 서울집 팔면 아빠 병원비랑 수술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다행히 이 집이 비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부터라도 생활비 드릴게요. 연금 나오는 거 있으니 그거로 충분해. 여기는 돈 많이 안 들어.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이웃분들이랑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아. 제 말에도 민수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저한테 실망하신 거 알아요.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미 늦었어.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사과하러 온 건 알겠어. 그리고 진심인 것도. 근데 민수야.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자식인 너한테 돈 부탁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는데 아빠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부탁한 거라고. 당연히 해줄 줄 알았던 너는 돌아온 대답은 항상 같았다. 너도 알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아니?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민수 내 사과 받았어. 근데 그게 다야. 이제 우린 내 도움 필요 없어. 우리끼리 살 거야. 민수가 간청했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가.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나 잘 챙겨. 하윤이 잘 키우고. 아버지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노란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민수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엄마한테 시간을 좀 줘. 그동안 아빠가 아파서 맘고생도 많았을 게야. 없는 살림에 속도 많이 끓였지. 엄마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한 번의 용서를 바라지 마라.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다가간다면 언젠간 풀어지겠지. 그때가 되면 하윤이랑 한번 찾아오렴. 내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아직도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민수는 다시 한번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모자랐어요. 아버지는 민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정말도 늦었다는 걸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도 엄마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도 문자를 보냈지만 엄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분명한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났다는 뜻. 더 이상 아들이 필요 없다는 뜻. 민수는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엄마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30만 원이 뭐라고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다치게 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이해해요. 엄마가 저를 용서 못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못했으니까요. 그냥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윤이랑 한번 찾아갈게요. 사랑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민수에게서 한동안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죠. 후회 안 해? 뭘? 민수랑 이렇게 된 거.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해. 내가 사랑하는 아들하고 이렇게 됐다는 게. 근데 용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있을까?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우린 최선을 다했어. 민수 키우면서. 그런데 이렇게 됐네. 그래.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수를 지금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한번 깨진 마음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한번 멀어진 관계는 다시 가까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겁니다. 저는 이제 민수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민수도 저를 놓아주겠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그래.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